정부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통분담 일환으로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회의원 세비 반납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다음 달 15일 총선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성착취 음란물이 공유됐었던 N번방 수사와 관련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관련해서 백혜련 의원과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소식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가 8,961명인데 어제보다 64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후 가장 적은 수의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셈인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257명 늘어나서 3,166명, 3,000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는 7명 늘어나서 111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당국에서는 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진자 수가 2자리가 됐든 3자리가 됐든 뭐 지금은 뭐 큰 의미가 없고 그리고 집단 감염 사례가 있지 않는 한 이 주말에는 보통 그 워낙 확인 건수가 평일에 비해서 좀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말 사이에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조금 늘어났다는 것도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중의 수치를 조금 더 봐야 된다라는 말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경향인 것은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 코로나19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어제부터 그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어제 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1,442명이었고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유증상자가 152명, 그 무증상자가 1,290명이었는데 각각 따로 별도로 이제 격리를 해서 진단 검사를 실시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는 즉시 계속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유럽도 문제지만 미국도 정말 큰일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3위로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8,000명이 늘었어요.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주말새 거의 뭐 2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막 증폭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온 거 시작이 아닌가. 네, 뉴욕에서만 15,000명. 주로 이제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쪽 어디지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약간 동서쪽에 그 인구 유입이 좀 많은 또 대도시가 있는 그런 곳을 중심으로 지금 정부가 그 유럽발 입국자 말고 유럽 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 이것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주말에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강력 권고를 한다서 이건 어느 쪽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건 강력인가 권고인가. 권고는 권고인데 상당히 강력해서 다 지켜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보름간 15일간 정말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5일 뒤면은 무슨 날입니까? 개학이죠. 아이들의 개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지가 강했는데요. 근데 대형 교회들이 또 예배를 받다면서요. 뭐 일부 교회들이 어쨌든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를 모여서 하는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교회 45,420개소 가운데 26,104개소.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57.5%인데 여기는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어요. 그 예배를 진행한 교회도 뭐 나머지 교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수 현황이 다소 미흡한 3,185곳에 대해서는 정부가 행정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뭐 중대부는 사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강행한 종교단체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구상권 청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구상권 청구는 제일 마지막 대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이게 잘 안 지켜진 그런 교회가 눈에 띄는 교회가 있죠. 어딘지 좀 짐작하실 겁니다. 아마. 사랑제일교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여기서 이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여기에
교회가 안 커요. 제가 취재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2,000명이 넘는 분들 모였대요. 그러니까 거리 두기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하는 상황이 됐고 또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있었고 또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명단 작성도 안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거 하십시오, 이거 빨리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말을 안 들었대요. 그럼 욕을 하고 뭐 욕설하고 뭐 고발한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울시에서는 행정 그 처분 그렇게 진행하겠다, 행정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고요.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 예배 같은 일체 집회가 금지됩니다. 네. 이걸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할 때는 치료비 전액과 방역비가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신도들. 그러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2,000명이니까 2,000 잠깐 계산을 해보고 300으로 해야 되나요? 근데 좀 자제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에서는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분들도 문제지만은 이 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불교계는 부처님 오신 날 일정까지 미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방역 협조를 하고 있는데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뭐 일부 이 개신교 교회들이 굉장히 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총선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 환자들 뭐 투표를 할 수 있을지 글쎄 우편 투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거소 투표 제도가 있는데 뭐 거소 투표 대상자가 이 병원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이 거소 투표를 뭐 이용하겠다라는 게 선관위의 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들로 입소를 한 사람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다음 달 15일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가 있게 되고요. 확진자가 이거를 신청을 하면 이 관할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병원이나 뭐 치료센터 뭐 집으로 보내게 되고 확진자는 투표를 한 뒤에 다시 선관위로 보내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문자 메시지라든지 뭐 사진이나 스캔을 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신문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러면 비밀 투표가 아니지 않나? 이상한데 막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원칙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가. 그러니까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러면 의치국 좀 바빠지겠어요? 네, 내일부터 뭐 특별하게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정하고요. 비상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른 이 선관이나 뭐 행안이나 아까 행정안전부나 같이 소통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체국도 바빠질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얘기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걸 잘 넣어야 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우편에 붙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편 붙일 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이게 그 확진자분들이 우편을 붙일 때 붙이고서는 거기 그게 괜찮을까라는 이제 우체국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마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또 이제 주말에 이게 또 굉장히 대단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N번방. 뭐 굉장한 사건인데 보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화가 나고 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사실은 뉴스를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이 관련해서 저는. 근데 이 N번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뭐 26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뭐 수사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회원 전원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일단 이 회원 전원을 조사하라라는 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청원에도 계속 올라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 이거 관련해서도 한 거의 200만 명 가까이 지금 동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서울지방경찰청이 일단 이 박사방 참여 이용자들의 신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방하고 N번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N번방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이 박사라는 사람이 별도로 띄어다가 뭐 그 방에 이제 올렸던 건데 이 박사방 참여 이용자만 해도 한 10,0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N번방 참여 인원들을 전체 추산하면 한 20몇만 명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경찰은 단순 방관자가 아니라 이 집단 성폭력의 공범이라는 뭐 여론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뭐 잘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의 특성이 네.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지 않은 그렇죠. 회사이고요. 사실 누가 만들었는지도 정확히 이게 뭐 러시아에 뭐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 뭐 서버가 어딘지도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예전에 그런 막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피했었죠. 텔레그램을 대피하고 그런 일이 망명 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서버가 바뀌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 유료 회원이 금액을 지불한 수단이 또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이 부분도 좀 수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또 사실 사용자 목록을 나눠주는 것이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마 안 줄 것이다. 네네.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회원을 잃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질이 나쁜 범죄 중에 속하지만은 뭐 다른 경우에라도 그러면 회원들의 비밀이 프라이버시가 뭐 존중이 되지 않는 것이냐 해서 아마도 힘들 것이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잠시 후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차관 급여 반납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세비를 반납하겠다라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이 앞으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릴레이 급여 반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대전, 대구시장, 뭐 경북, 충북도청, 뭐 10여 곳의 시군 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아마 늘어날 거예요. 네네. 다 늘어날 걸로 계속 보이고 국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의 부산 지역 현역 의원 뭐 김영춘, 전재수, 김혜영, 박재호, 최인호, 윤준호 의원이 3, 4, 5월 그 석 달 동안의 세비 50% 이상을 반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도 세비 반납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의원들이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조만간 의총을 열어가지고 구체적인 세비 반납 방법과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아, 당 차원에서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마 5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논의할 예정이고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석 달치 세비 전액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밝혔고 사실 미래통합당이 의원 1인당 100만 원씩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네네. 근데 더 이제 심재철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 민주당이 50% 이상을 얘기했다면 또 통합당도 다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좀 더 높은 퍼센티지로. 네, 계속 이거는 뭐 선의의 경쟁 같아요. 50%, 60%, 70% 계속. 뭐 다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것 같은데 정의당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의 30%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종식까지입니다. 종식까지. 네. 근데 그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실 분이 몇 분이 계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죠. 임기가 사실 한 2달. 네, 5월 말까지인데 너무 날카롭게 말씀하셨는데 날카로운 건가요? 봐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민생당 의원 그리고 정의당도 새롭게 의원이 되신 분도 있으니까요. 네. 새롭게. 그분들은 이어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국회까지. 네. 박지원 민생당 의원도 이번 달 세비 전액을 적당한 절차에 따라 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 탈당한 뭐 민병두 의원이 세비 90%를 반납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냥 이참에 국회의원 연봉을 좀 낮추자. 뭐 이렇게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항상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그게. 네.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죠. 진짜. 작년에도 나온 얘기고 재작년에도 나온 얘기인데 그렇죠. 뭐 그 국민청원도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뭐 국회의원들 월급을 삭감하거나 또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청원이 이미 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국회의원 월급이 수당 경비를 합하면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많은 돈이죠, 사실은. 그래서 뭐 정의당이 이거 관련해서 계속 전철을 냈으니까 정의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의당에서는 이 최저임금의 5배를 상한선으로 정해서 주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시간만 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월 그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200만 원 조금 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5배는 왜 5배예요? 5배면 1,000만 원 꽤 크네요. 많은 돈인데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한 200만 원 깎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 말도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내 총생산의 4.1배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높다.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이 나왔습니다. 네, 1번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말 동안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성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가 마음을 바꿨더라고요. 가소롭다는 표현을 5번 쓰면서 울먹였었는데 황교안 대표를 존경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가 좀 혼란스러웠는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참 감론을박 끝에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단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
1번이 조수진 전 통일부 논설위였는데 바뀌었습니다. 1번이 윤봉길 의사 장손녀죠.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됐고요. 2번이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또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이 3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이 4번, 그리고 조수진 전 통일부 논설위원이 5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뭐 당선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래통합당에서 영입된 그런 인재들이 당선권에 많이 들어갔어요. 네. 뭐 전주의 전 부장 판사, 그다음에 지성호 나우 대표,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뭐 등등 해서 배치가 됐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한성교 전 대표 시절에 공천을 받았던, 그러니까 당선권에 있었던 사람이 좀 밀려났어요. 그렇죠. 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이 14번에서 32번, 또 권신일 에델만 코리아 수석 부사장이 6번에서 28번, 그리고 하재주 전 원자력 연구원장이 16번에서 26번 뭐 이렇게 이동이 됐습니다. 네. 뭐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특히 한성교의 난이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을 뭐 정리했다, 다 진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의견이 미래한국당으로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정의당이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고발했어요. 네, 그러니까 타당 공천에 개입하면은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오늘 황교안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이 황교안 대표가 뭐 자신은 이제 상식 밖의 일을 한 바가 없다라고는 했지만 논의를 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과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타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검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유영하 변호사 이번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번에도 탈락.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뭔가 좀 외연 확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선긋기를 명확하게 했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윤주경 전 그 관장 같은 경우도 윤봉길 의사 장손녀를 1번에 배치함으로써 친일 프레임을 깨보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더불어시민당도 지금 비례 후보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눈여겨본 인물이 누가 있는지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얘기가 좀 시끌시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은 배제가 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는 뭐 그런 류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34명이 확정이 됐고요. 순번은 내일 그 최고위 걸쳐가지고 다시 투표를 통해서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고위의 그 순번을 찬반 투표하게 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게 더불어시민당에서 영입한 인재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피해자죠. 문재인 정부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권인숙, 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이 대표인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또 다른 뭐 시민사회 이 후보들도 들어갔고요. 또 민주당에 영입돼서 확정이 됐던 20명의 비례대표 후보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소수정당 4곳 가운데 2곳이 이제 떨어져 나갔고,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와 시대전환의 조정은 공동대표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끌시끌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자평화인권당 그 자신들이 배제당했는데 시민당이 이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좀 선출해가지고 시민당의 후보로 추천했더니 시민당에서는 최 대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의 사진 찍혔다 이런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자평화인권당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은 소명하려고 했지만 이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열린민주당도 상당히 그 여론조사 보면은 꽤 나름 돼요. 그 지지율이.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의외로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하고들 있는데, 여기 이제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논란이 있다고요? 이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열린민주당이 홈페이지에 각자 이제 소개 영상을 올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좀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라고 질문이 있었고, 여기 이제 주진영 그 전 사장이 이 대답을 하면서 2007년인가 2008년 그 즈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아들이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 국적자였는데 15살 정도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뭐 음주운전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경실련에서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 공천 확정자 중에 그 음주운전자 그리고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 네, 이거를 좀 계속 통계를 내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35명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39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음주운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네. 그러게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뭐 이거를 지금같이 뭐 강력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국민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없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뭐 리더의 위치에 있다든지 한다면 사실 음주운전은 안 해야 되는데 저 그 경실련 그 리포트 갖고 한번 이야기를 이 코너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희 프로에서. 네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네. 네, 너무 많기도 하고 그리고 윤창호법이 그때면 한참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뭐 그 즈음에서도 음주운전을 한 사례도 있고, 걸린 사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음주운전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 정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치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캠페인 같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한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려 400만여 명이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해당 용의자의 강력 처벌과 함께 N번방 재발금지 3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회견 가지셨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처벌이 너무 가볍고 또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런 공모자들 그리고 가해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좀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현행법상 이런 경우 얼마나 형량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요.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던 사건들을 보면 작년인가요? 아동 그 음란물을 유통한 사이트의 운영자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요? 네. 단순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한 번 봤다든지 이런 소지자 이런 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뭐 선고유예가 굉장히 다수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형량이 실제로 낮은 것이죠. 그렇군요. 뭐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뭐 무색하지가 않네요. 사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 N번방 사건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3법 입법을 촉구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은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요. 이 N번방 사건을 보면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하는 그런 가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형법상에 특수협박죄라고 있습니다. 네. 그 특수협박죄는 흉기나 뭐 다중의 이력을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그 특수협박죄상에 이런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특수협박의 형태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조항을 1차적으로 두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헌법 1법이라고 한다면요.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법상에 그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에 다운로드 받는 행위 네. 이것을 이제 해석상 처벌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명문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명문상에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드는 법을 제정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런 그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네.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는 그런 법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해서 이게 금지 3법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발생과 유통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요한 부분을 뭐 찝어서 좀 보자면 이게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형량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뭐 만들어서 유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본 사람들도 처벌을 하자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명문화 시켜서 결국 공급자와 소비자가 없이는 이런 범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신설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사실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들을 협박을 해서 이런 촬영물을 올리고 했다는 게, 이게 사실 아동청소년법도 어떻게 좀 뭐 더 강화를 해서 미성년자에 관련해서라면은 조금 더 훨씬 더,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서 더 많은 분노를 가지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여가위에서 이미 아동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해서 많은 지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단계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번 계기에 그 법안을 지금 여가위에서도 논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가 지난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급물살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관련 법안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대부분 계류가 되고 뭐 사장되고 없어지고 뭐 통과가 잘 안 되고 아니면 다른 법에 뭐 병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번 3법은 통과가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국회가 먼저 국민들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뒤처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디지털 성범죄는 새로운 물결 아닙니까? 새로운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기기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재단하기가 어렵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국회가 아무래도 좀 뒤처진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지금 자성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보고 계시는군요. 네. 이게 근데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든 게,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술이 발달되는 것을 악용을 한 경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텔레그램이라는 특별한 그런 방법을 쓴 것도 그렇고, 이게 또 지불 방법이 암호화폐를 썼기 때문에 추적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게 뭐 글쎄요, 수사를 하는데 굉장히 난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수사? 처음에는 난항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수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결국은 박사라는 그 주범도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요. 이제 뭐 지금 제가 보니까 140여 명을 수사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 포맷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적된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는 끝까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요. 향후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전담 분서를 신설하고 또 해외 서버를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텔레그램은 본사가 어쨌든 미국에 있기 때문에요. 그 수사를 위한 국제 공조, 이런 체계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실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이버 범죄라든지 또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의원님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의 공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리고 지금 국민청원이 어마어마해요. 400만 명이 넘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서 이 용의자들 신상 공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포토라인 얘기가 나와서 좀 이게 미묘하게 됐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이 조국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놨어요.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 N번방
용의자들 포토라인에 세우기 어렵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요, 이거는 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지 포토라인보다 신상 공개거든요. 신상 공개. 네, 신상 공개 청원에 지금 40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한 것이죠. 근데 네네. 신상 공개라는 것과 포토라인은 굉장히 다른 제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네. 두 개를 연관지어서 마치 똑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신상 공개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피의자만을 그 범죄자만을 저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런 범죄자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그 범죄자에 집중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범죄 유형에 있어서도요. 이 신상 공개라는 것은 중범죄, 살인이라든지 그런 중죄자 그리고 이런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대체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토라인이라는 것은 사회적 주요 인사들 보통 그런 부분들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마치 조국 사건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상 공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경찰에서 그것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논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김유정 사건, 그 살인 사건, 고유정, 고유정, 네네, 고유정 씨, 네, 네, 그 경우에도 이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포토라인이란 게 뭐 사회적 주요 인사들이 검찰이 들어가기 전에 세우는 것이라면은 신상 공개는 중범죄일 경우 성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중범죄일 경우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위험한 인물이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인 것이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뭐 선거운동도 많이 못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이야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백혜련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다 의원님들이 모이실 수가 없어서 논의를 조결짓지는 못했지만 이미 50% 반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저도 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 찬성하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조만간에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국 여성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정말 이번 기회에 뭐 기회라고 말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 여성을 대상으로 혹은 어린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정말 이 N번방 사건은 뭐 보기도 싫더라고요.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이번에 정말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꼭 이 3법 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는데요. 아베 총리의 속내는 무엇인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고요. 또 지금 프랑스 파리는 어떤 분위기인지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목수정 작가와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훈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